안녕하세요. 고품격 커세 방송 마드리드의 이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 그리고 프라도 미술관을 대표하는 슈퍼스타죠. 프란시스코 고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프란시스코 고야는 18세기 중반 1746년도에 스페인 아라곤 지방의 푸엔데 또더스라는 아주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가난뱅이 천민 출신이고 인맥도 안 좋고 그렇다고 뭐 재능이라도 뛰어나냐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자, 성공을 하려고 마드리드로 이주를 하는데 당시에 최고의 성공을 하려면 화가는 산 페르난도 왕립 아카데미 학교에 들어가서 그림을 배워야 되거든요. 스페인 최고의 미술 명문 학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763년, 1766년 시험 봤다 떨어지고 재수에서도 떨어집니다. 근데 고야는 절대 포기를 몰라요. 그래서 로마로 유학을 가는데요. 여행이라고 뭐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볼료나 베네치아, 로마에서 그림을 배웁니다. 자, 그러다가 파르마 회화전 그 미술 그림 대회에서 2등을 수상하는데 1등이 중요하지 2등은 뭐 그렇게 존재감 있는 상이 아닌데 나중에 대회에서 수상했다고 떠들고 다니죠. 그리고 나름 유학이면 몇 년, 3년 이상은 갔다 와야 뭐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유학파 행사를 합니다. 갔다 와서 무조건 잘 나가는 귀족과 친해지고요. 화가라서 명성을 떨치려면요. 당시에 클라이언트는 주 고객이 바로 성당이었어요. 자, 그럼 경쟁 화가가 있겠죠. 근데 그림값을 깎는 그런 희생도 감행하면서까지 무조건 알려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인생의 여자를 만납니다. 사랑한 여자냐? 그것도 그런데 27살 때 당시에 궁정화가 바예우라는 이 화가의 친여동생 호세파와 결혼을 합니다. 그 의도가 보이지 않나요? 성공을 하려는 그 의도? 물론 진짜 사랑했을 수도 있으나 어떻게 보면 정략 결혼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자, 그러다가 형님의 도움으로 에르스코리알, 파르도 궁전 등의 테피스트리 화가로 참여하면서 형님의 도움이에요. 이거는 형님 인맥의 도움이죠.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귀족들에게 이게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성 프란시스코 성당 제단화를 또 그리면서 이때부터 좀 안정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들어가고 싶어 했던 왕립미술학회의 회원이 돼요. 드디어. 그러니까 원래 그 실력으로 못 갔는데 뭔가 일단 경력직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또 아주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만나요. 1783년도에 당시 국왕 카를로스 3세의 측근이었던 플로리다 블랑카 백작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드디어 왕족에게도 알려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카를로스 3세 마드리드 근대화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냈던 이 왕의 초상화도 그리게 돼요. 그러다가 그 왕이 사망하고 그의 바보 같은 아들 카를로스 4세가 1789년도에 즉위를 하면서 고야가 드디어 정식적인 궁정화가로 데뷔를 합니다. 1800년도죠. 카를로스 4세 이 왕가의 그 단체 초상화를 보면 자, 당시의 국왕 카를로스 4세이죠. 그리고 마리아 루이사 왕비. 자, 마리아 루이사 왕비의 얼굴 따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에서 이상한 게 뭐냐 하면 당연히 왕이 주인공이어야 되죠. 그런데 왕은 가운데 없고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주인공 자리에는 왕비 마리아 루이사가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화가 의도이기도 한데 당시 얼마나 왕권이 약했는지를 또 암시하는 그림이기도 해요. 실세가 왕비였고요. 권력을 쥐었다 놨다 했어요. 왕은 힘이 좀 없고 성격도 굉장히 우유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표정 보세요. 바보 멍청이처럼 그려놨죠. 어리버리하게. 실제로 성격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바보 같은 왕인 게 뭐냐 하면
왕비가 고도이라는 재상과 불륜을 저질렀는데도요, 다른 왕 같았으면 사형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나몰라라 했던 왕, 특히나 고도이라는 재상을 오히려 더 총애를 했던 그 바보 같은 왕이기도 합니다. 정말 막장 가족이죠. 왕비는 유난히 더 포악하게 그려놨습니다. 고야가. 그리고 왕비가 손잡고 있는 아들, 딸 보이죠? 공주와 아들인데요. 왕과 닮았나요? 많은 분들이 안 닮았다고 하거든요. 이 왕비의 그 정부 고도이의 재상의 자식이란 소문이 많았어요. 왕이 자식이 아니다. 와, 졌어.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 보세요. 왕족들 눈빛이 풀려 있거나 멍하거나 바보 멍청이처럼 영구처럼 그려놨어요. 어떤 그 할머니는, 그죠? 혹은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사나운 상태인데요. 고야가 어떻게 보면 나라 망조의 분위기를 그린 걸 수도 있죠. 자, 유일하게 눈빛 또렷한 그 사람이 바로 고야예요. 캔버스 옆에 고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누구 따라한 거죠? 아신 분 아시겠지만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패러디한 그림이기도 해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근데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고야의 이 그림을 왕족들이 좋아했을까? 처음에 공개했을 때 안 좋아할 것 같죠? 당연히. 근데 반전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박수를 치네요. 황당하죠? 그림 보는 취향이 좀 특이했나봐요. 자, 근데 왕이 좋아하다가 좀 이상했나봐요. 그래서 왕이 물었대요. 너 왜 나 가운데 안 그렸냐고 물어봤어요. 이상하겠죠? 근데 고야가 되게 잘 빠져나가요. 이때 했던 말이 폐하께서 앞에 나와 계시지 않냐고. 그래서 아이 좋아라 했습니다. 바보 멍청이죠. 자, 나라 망할만 해요. 자, 몇십 년 뒤에 그래서 나라를 빼앗깁니다. 나폴레옹으로부터 스페인이 프랑스의 지배를 당해요. 자, 아무튼 고야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거든요. 그 해에 또 실세가 왕비도 있었지만요. 그 재상 고도이라는 권력자에게도 좀 잘 보여야겠죠. 그 재상이 따로 주문한 그림이 고야의 의도치 않았던 인생 작품 옷을 입은 마야 또 벗은 마야 시리즈라고 보시면 돼요. 자, 논란이 됐던 아주 그 충격적인 그림이었는데 처음에는 공개를 절대 못했어요. 자, 이 그림도 이야기를 너무 많은데 뭐 알바 부인이냐 페페타 투쇼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이 그림은 따로 얘기를 해야 할 정도로 얘기가 많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요. 자, 고야가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나라 빼앗겨요. 이게 무슨 불운이에요. 나폴레옹이 쳐들어옵니다. 자, 그때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죠. 자, 그 유명한 5월 2일의 항쟁 1808년도에 나폴레옹 군대가 스페인을 짓밟아 놓습니다. 스페인의 정식 군대는 저항조차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 민간인 백성들이 프랑스 이 기마 부대와 맞서 싸웁니다. 1대1 전투가 안 되니까 게릴라 전투로 맞서 싸우게 되는 게 바로 5월 2일의 항쟁 그림이죠. 그리고 다음날 5월 3일 날 공개 처형 당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었고 이 그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마치 고야가 애국자 같은 이미지가 있죠. 자, 그 이외에도 전쟁의 참상을 그렸던 그 파나 시리즈가 있거든요. 프랑스 군대가 스페인 민간인을 학살하는 이런 과정을 그렸는데 마치 종군 기자처럼 마치 스틸컷을 찍는 이런 파나가 당시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시대를 비판하는 기자 같은 그런 느낌이죠. 어쨌든 되게 가치가 있게 평가받는 파나고요. 자, 근데 나라 빼앗겼어요. 어쨌든 이때 그 이유를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왜 이걸 그렸는지. 자, 이제 나라 빼앗겼거든요. 그러면 줄을 잘 서야 되겠죠. 근데 고야가 애국자들에게는 악마 같은 존재였던 프랑스 군대의 그 장교들 있잖아요. 자, 그들을 잘 그려줘요. 프랑스 군대 장교들. 그리고 당시 스페인의 왕을 나폴레옹이 그 형 보나파르트 호세를 왕위로 앉혀놨습니다. 자, 그때 호세 왕을 너무 잘 그려줘서 또 훈장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또 불운이에요? 나라 되찾을지 몰랐나봐요.
나폴레옹이 패망했을 때가 1814년도인데 윌링턴 공작, 그러니까 영국의 이 장군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윌링턴 공작을 또 그려줍니다. 왔을 때 잘 보여야 되겠죠. 자, 이 윌링턴 공작의 초상화예요. 근데 이게 또 무슨 불운이에요? 자, 귀양 갔던 아까 바보왕의 아들 페르난도 왕이 재집권하러 옵니다. 이때 제작한 그림이 바로 5월 2일의 항쟁, 5월 3일의 처형, 이 시리즈 그림이에요. 대단하죠, 고야. 그래서 고야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요, 고야는 애국자가 절대 아닙니다. 고야는 살아남으려고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 폐하가 왔을 때, 폐하 제가 이 그림 그렸습니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도 왕가가 만족 못하죠. 그래서 고야가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페르난도 왕의 초상화 3점을 무료로 헌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연금까지 받아요. 자, 그리고 과거를 지우려고 이 그림을 그렸어요. 평범한 초상화입니다. 뭐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 초상화, 자, 돈 라몬 판사 초상화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엑스레이 스캔을 해서 딱 이제 그 연구를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또 프랑스 권력자의 모습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위에 덧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추측컨대 나폴레옹의 형 호세 보나파르트 초상화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해방된 거죠. 프랑스로부터 이제 독립된 뒤에 이런 그림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를 지었다고 볼 수가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자, 고야 대단하죠. 그래서 5월 2일의 항쟁, 5월 3일의 처형, 이 그림은 고야가 절대 애국자라서 그린 게 아니라 살려고 그린 겁니다. 반전이죠. 그래서 고야가 화가로서, 예술가로서 엄청난 업적인 건, 이 화가가 기회주의자, 위선자적인 삶을 살았던 거는 부인하기 힘든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화가 오래 살까요? 이런 사람도 오래 살죠, 당연히. 자, 무려 82세까지 사십니다. 자, 근데 말년이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말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고야에게는 큰 불운이 닥치는데요. 정식적인 궁정화가 데뷔하기 전, 이 화가가 콜레라를 앓고 청각까지 잃었대요. 그 뒤에 그림이 좀 불안정해집니다. 이전까지 그 돈을 위해서만 그렸고요. 초상화만 그렸어요. 돈 안 되는 건 절대 안 그렸던 화가입니다. 이 화가면요, 돈을 진짜 엄청 발튀기로 유명했어요. 바람둥이로도 유명했고. 자, 그런데 시대를 비판하는 그림을 이때부터 그리기 시작해요. 자, 일명 카프리초스라고 해서, 자, 카프리초스는 변덕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카톨릭의 성직자들, 이들을 괴물 혹은 악마로 묘사해서 마녀와 악마에 대한 미신에 사로잡힌 스페인 그 민중들의 그 풍자, 그 부패한 카톨릭 교회의 실상을 고발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고야가 당대 그 잘 나갔던 시대거든요. 계속 귀족들에게 알려지면서 왕족들에게도 소개가 되는 이 시점에도 시대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림을 그렸다는 거는 고야의 또 다른 양면성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막 많이 벌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정신, 이 화가가 또 계몽 사상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정의롭지 못한 그 현실을 풍자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화가는 이상이 있고 그거를 또 표현했던 화가예요. 하지만 이 화가는 일단 살고 봐야 돼요. 기회주의자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카프리초, 이 그림에 영향을 받은 말년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일명 블랙 페인팅이라고 불리는 약간 미친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은 고야가 이제 궁정화가 물러난 뒤에 마드리드 근교의 시골에서 귀머거리 집이라고 불리는 이 작업실에서 제작한 그림이거든요. 당시의 집 구조,
에서는요 벽화들이었어요. 이 벽화들을 따로 떼어다가 프라도 미술관에 프레임화 시켜서 따로 전시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 그림에서는 그림이 일단 너무 어둡고요. 현대 미술과 거의 흡사한 저는 솔직히 제 생각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엔 저 그림 또 연구하다가 이건 독일의 표현주의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구 자료를 보니까 학자들도 표현주의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네요. 저만 생각한 게 아니라 역시. 그래서 표현주의 하면 독일의 뭉크, 절교 이런 그림들을 말하거든요. 인간을 객관에서 표현한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보세요. 이 그림에서 기타 들고 있는 이 얼굴 보세요. 정말 흉측하죠. 아주 좀비들 같아요.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때 정신분열을 앓았죠. 청각을 상실한 뒤에 되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했거든요. 자, 그 뒤로 신경쇠약이 있었는데 이제 말년에는 이제 약간 정신분열증 증세까지 있었다고 보통 보고 있죠. 자, 근데 블랙 페인팅이 그럼 미쳐서 가능했냐, 이런 벽화 시리즈가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전부터 카프리초라는 그 그림 판화들을 보면요, 그 약간 고야가 약간 진짜 미친 척하는 그런 그림이 딱 보이거든요. 스타일도 어떻게 보면 그 판화와 좀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고야가 완전 미쳤다기보다는요, 정신이 왔다 갔다 했을 때 물론 미쳐서 영향도 있겠지만 이미 이전부터 이런 비슷한 시도는 했다고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야를 일단 정리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유명한 5월 2일의 항쟁, 5월 3일의 처형 때문에 이 화가가 애국자인 걸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매국노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화가는 속내는 그래도 스페인 사람이니까 지배자였던 그 프랑스를 좀 약간 비판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시대가 가졌던 인간 세상 자체를 그냥 비판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화가는 시대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찰자 역할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선자, 기회주의자적인 삶을 살았던 건 사실이고요. 당시에 다시 그 페르난도 왕이 재집권했을 때도 권력자 비리가 너무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계몽사상가들 그런 걸 비판하면요, 또 감옥에 쳐넣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고야는 그때도 잘 살아났습니다. 그 권력자들에게 아부를 하고 또 그림도 다 그려줬죠. 그러니까 이 화가는 아주 특이한 캐릭터예요. 일단은 성공을 하려면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이런 의지의 스페인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화가를 두고 보통 낭만주의 화가라고 봐요. 그죠? 그래서 낭만주의 이거를 일사에서 얘기하면 너무 어려운데 간단하게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중2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생 뭐 있어? 멋있게 살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항쟁하는 그림 이런 것도 그리고 난 나 뜨거운 사랑을 할 거야. 그 알바부인과도 그 연문이 있었고, 바람둥이 엄청 또 유명합니다. 사랑도 뜨겁게 하고, 물론 부인과도 결혼했지만 유부남이었을 때 여러 여자들과도 또 이제 바람을 폈다고 이제 보시면 되죠. 기회주의자적인 삶도 있었고요, 위선자적인 삶이 있죠. 이상과 현실이 다른. 그래서 말년에 미치지 않았냐라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고야를 굳이 대변하자면, 고야가 이렇게 기회주의자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그 시대이기도 합니다. 잔혹했던 시대. 시민혁명이 터지고 전쟁을 겪고 이 인간들의 살기를 봤던 그 시대에 나온 괴물 같은 그림이 바로 사투르누스 블랙 페인팅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자, 고야에 대한 반전 스토리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세미술관의 이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